당신 미쳤어? 차용증이라니.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급하고 당황스러운 목소리였죠. 저는 시댁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앉아 계셨고 테이블 위에는 1억 5천만 원이라고 적힌 차용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출장을 갔다던 남편은 지금 제주도 어느 호텔에 있었습니다. 물론 혼자가 아니었죠. 3년 전 이 두 분 앞에서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건넬 때만 해도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드렸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분들 앞에 차용증을 내밀고 있었고 제주도에 있는 남편은 전화로 저를 미쳤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2,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큰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5살 딸아이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연봉은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애 키우며 살기에 넉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33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공부에만 매달렸고 대학 나와서는 경력 쌓고 돈 버느라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남자 보는 눈이 없었죠. 그래서 결혼할 때 학벌이나 집안, 외모나 직업 같은 건 크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좋아해주고 아껴주는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주변에서는 조건을 좀 보라고 했지만 저는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조민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연봉은 4천만 원 정도로 저보다 훨씬 적었지만 성실하고 착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저를 정말 아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연애할 때 정말 잘해줬거든요. 시댁도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조강수 씨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전업주부셨습니다. 부유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어렵게 사시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두 분 다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친정 근처에 전세 얻어서 신혼집을 마련했고 둘 다 맞벌이로 바쁘게 살았지만 그래도 알콩달콩 지냈죠. 결혼 1년 만에 딸 서윤이가 태어났고 저는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친정 엄마 도움을 받아가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주말이면 친정에도 가고 시댁에도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손녀를 정말 예뻐하셨고 저한테도 잘해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시댁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빠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돌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빨리 집에 와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나 지금 퇴근하는 중인데. 아빠한테 큰일 났어. 엄마는 울고 계시고 난리도 아니야. 빨리 와. 저는 급하게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빠가 친구랑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셨대. 사기? 얼마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니.
저희 부부가 몇 년을 모아도 만들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같이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대. 친구는 연락이 안 되고 아빠 혼자 빚을 떠안게 됐어. 집은 경매로 넘어갈 것 같대. 빚 갚으려면 집까지 팔아야 한대.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신 거였습니다. 게다가 집까지 잃게 생겼다니요.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 울기만 하셔. 아빠는 아예 전화도 안 받으시고. 다음 날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애들아, 우리 어떡하니? 시아버지는 방에 들어박혀 계셨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으셨어요. 남편이 억지로 문을 열었을 때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그게 시아버지가 하신 유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셔서 쓰러지신 겁니다. 시어머니가 아침에 깨웠는데 깨어나지 않으셔서 놀라 구급차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시아버지는 위세척을 받으시고 겨우 깨어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민수야, 내 아빠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돈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저희한테도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5천만 원을 빌리고 제가 모아둔 적금 5천만 원을 해약하고 저희 전세집 보증금 5천만 원을 빼서 총 1억 5천만 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을 때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우리도 당장 전세집 보증금 빼면 갈 데가 없잖아. 일단 친정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다시 구하면 되잖아. 하지만 이러다 당신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는 그냥 못 넘어가겠어. 남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친정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지영아, 그렇게 큰 돈을 내가 다 떠안는 게 맞겠니? 엄마, 저 아니면 누가 도와드려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라도 하시면 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알았다. 엄마가 5천만 원 마련해 줄게. 대신 나중에 꼭 돌려받아야 한다. 네, 엄마. 고마워요. 저는 적금을 해약하고 전세집 보증금을 빼서 총 1억 5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시댁에 가져갔습니다. 시부모님 앞에 통장을 내밀었을 때 두 분은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이게 뭐냐? 빚 갚으시라고요. 그리고 집 경매도 막으시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우리 생명의 은인이다.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며느리야, 이 은혜를 평생 못 잊겠다. 정말 고맙다. 남편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잘할게. 정말 잘할게. 그날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가족을 도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어요. 저는 이 결정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들인 후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고 남편도 저한테 정말 잘했어요. 특히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출퇴근이 멀어진 것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주말이면 제가 좋아하는 빵집에서 빵을 사오기도 했어요. 퇴근하면 딸 서윤이를 목욕시키고 재우는 것도 남편이 도맡아 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회의 어땠어? 힘들었지? 내가 서윤이 재울게. 괜찮아, 같이 하자. 아니야. 자기 쉬어. 내가 할게. 친정에도 자주 갔습니다.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정말 잘했어요.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셨다가 오후에 들어오셨는데 테니스를 치고 오신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아버지를 보더니 바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테니스 치고 오셨어요? 제가 발 좀 주물러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운동하고 나면 풀어줘야죠. 남편은 아버지 양말을 벗겨드리고 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더니 흐뭇한 표정으로 보셨어요. 우리 사위 참 효자네. 당연하죠, 어머님. 저희 살려주셨는데요. 남편은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시댁일로 친정 부모님께 폐를 끼친 것에 대해 늘 미안해했고 그래서인지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명절 때도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따로 챙겼고 어머니 생신 때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꽃다발과 케이크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시댁도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영아,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을 거야. 시아버지도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엔 과묵하셔서 말씀이 별로 없으셨는데 제가 가면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회사 일은 어떤지, 힘들지는 않은지, 손녀는 잘 크는지. 그때는 정말 제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구했다는 뿌듯함도 있었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쯤 됐을 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시어머니의 말투였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점점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가족이니까 편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용돈 50만 원을 봉투에 넣어드렸는데 시어머니가 봉투를 받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 네, 아니, 그냥 요즘 뭐 하나 사기도 무섭더라. 시어머니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다음 명절에는 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지영아, 이번엔 좀 넉넉하게 줄 수 있지? 결국 저는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친척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시댁 친척 어른들이 여러 분 오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도우면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너희 며느리가 그렇게 잘해준다며? 뭐, 그럭저럭.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럭저럭이라니. 저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사고 쳤을 때도 며느리가 다 해결해줬다고 들었는데 아, 그거. 우리 며느리가 대기업 다니거든. 돈은 좀 벌어. 오, 그래. 얼마나 버는데? 7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7천만 원이라는 제 연봉을 그렇게 친척들한테 말씀하시다니. 뭐, 그래서 우리도 좀 살만해졌지. 예전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들이 복이 있네. 그런 며느리 만나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시어머니의 대답은 뭔가 애매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니. 마치 제가 아들한테 잘 맞춰서 산다는 뉘앙스 같았어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말을 꺼냈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엄마가 자랑하신 거 아닐까? 자랑? 그게 자랑처럼 들렸어? 뭐, 그냥 친척들이 물어보니까 대답하신 거지. 남편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시아버지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거였어요. 당뇨에 혈압까지 높아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이번 달 병원비가 200만 원 가까이 나갔다는 겁니다. 지영아, 미안한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저는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바로 2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병원비가 나갔다면서 150만 원을 요청하셨어요. 저는 또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 달 동안 병원비 명목으로 총 600만 원 가까이 보냈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드렸는데 병원비도 없으신 건가?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떨쳐버렸습니다. 어르신이 편찮으신데 돈 계산을 하다니.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셨어요. 지영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니? 네,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해서 말이야. 병원도 가야 하고 장도 봐야 하는데 차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를 사달라는 말씀이신가? 그래서 말인데 민수 아빠 친구가 중고차 장사를 하거든. 거기 괜찮은 차가 하나 들어왔다는데 1,500만 원 정도 한대. 1,500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지영아, 우리 형편 알잖니? 너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드린 지 1년 반. 그 사이 명절 용돈의 생신 선물에 병원비까지 합치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까지 사달라고 하시다니.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좀 심하신 것 같긴 한데. 좀 1억 5천만 원 받아놓고 1년 반 만에 차를 사달라고 하는 게 좀이야? 알아. 나도 알아. 그냥 거절하자. 하지만 거절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고 제가 지금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잘 벌면서 1,500만 원도 없냐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돈줄로 보고 계신다는 걸.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무렵부터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처럼 퇴근하면 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자주 나갔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남편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렸고 외출할 때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예전엔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던 사람이 이젠 옷차림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건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정말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변화는 서서히 왔지만 분명했습니다. 처음엔 야근이 늘어났어요. 주 3회 정도였던 야근이 어느새 주 5회로 늘어났습니다. 저도 직장인이니까 바쁠 수 있다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야근을 하고 온다는 날에 정작 피곤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는데 얼굴에 웃음기가 있었고 샤워를 하고 나서는 코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진짜 야근을 하고 온 사람이 저렇게 좋을 수 있나 싶었어요. 주말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딸 서윤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거나 친정에 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주말마다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골프 모임 있어. 또 지난주에도 갔잖아. 이번에는 부장님이 부르셔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골프를 치고 왔다면 피곤해야 정상인데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골프 재미있었어? 응, 괜찮았어. 누구랑 쳤는데? 부장님이랑 과장님들. 대답은 했지만 눈은 핸드폰에 가 있었습니다. 메시지라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가장 이상했던 건 핸드폰이었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막 놓고 다녔어요. 저한테 숨길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심지어 잠잘 때도 핸드폰을 침대 옆에 두고 화면을 뒤집어 놨어요. 알림음이 울려도 바로 확인하지 않고 제가 없을 때 몰래 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갔는데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갔더라고요. 저는 무심코 핸드폰을 봤습니다. 화면에 카톡 알림이 떠 있었는데 발신자 이름이 보였어요. 이지연. 누구지? 회사 동료인가? 저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보는 건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름은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또 야근을 한다며 나갔습니다. 밤 10시쯤 들어왔는데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남편은 원래 향수를 안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향수 뿌렸어? 응? 아니. 그런데 냄새가 나는데? 아, 회사 여직원이 옆에 지나가서 그런가 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저는 찝찝했습니다. 회사 여직원 향수 냄새가 옷에 벨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는 건가요? 저는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할 리 없다고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믿음을 조금씩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또 골프 모임이 있다며 나갔어요. 저는 딸 서윤이를 데리고 집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서윤이가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카페에서 창밖을 보는데 익숙한 차가 지나갔습니다. 남편 차였어요. 골프 치러 간다면서 왜 이 동네에 있지? 저는 이상해서 창밖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남편 차는 카페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여자가 내렸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에 날씬한 몸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남편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둘은 어느 식당 앞에 멈춰서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골프 모임이라면서요? 그 여자는 누구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회사 동료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주말에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저녁에 들어왔을 때 저는 물어봤습니다. 골프 재미있었어? 응, 그럭저럭. 누구랑 쳤는데? 부장님이랑 김 과장, 박 대리. 남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골프를 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적어도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비밀번호는 서윤이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바꾸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카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연이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대화방을 열자마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나도. 오늘 내가 입은 원피스 예뻤어. 오빠가 골라준 거잖아요. 역시 오빠 센스 최고. 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 위로 올려봤어요. 일주일 전 대화. 오빠 보고 싶어요. 언제 봐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될 것 같아. 진짜요? 오빠 아내분은요? 걱정 마. 골프 모임 있다고 할게.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골프 모임.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더 위로 올렸습니다. 한 달 전. 오빠, 오늘 호텔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요. 그래, 다음엔 제주도 갈까? 제주도요? 진짜 가도 돼요? 응. 내가 출장 간다고 하면 돼.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올렸습니다. 석 달 전.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찍은 셀카였어요. 남편은 활짝 웃고 있었고 여자는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V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어느 카페 같았어요. 더 올렸습니다. 6개월 전, 1년 전, 그리고 마침내 2년 전 대화까지 올라갔습니다. 선배님, 오늘 회식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그래, 지연이도 수고했어. 선배님은 결혼하셨는데도 정말 멋지세요. 부끄럽게 무슨 그런 말을 해. 2년. 남편은 2년 전부터 이 여자와 연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사 후배였어요. 처음엔 그냥 선후배 사이로 시작했다가 점점 가까워진 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에 앉아 입을 막고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면 남편이 깰까봐 목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남편은 2년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시댁에 1억 5천만 원을 쓰고 친정 부모님께 5천만 원을 빌리고 제 적금을 깨고 전세집을 빼고 친정에 들어가 눈치 보며 살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호텔에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참을 화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다가 멈추고 또 울고 그러다 이를 악물었어요. 이혼해야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이혼하면 안 돼. 제대로 끝내야 해.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지연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도 메시지도 전부 다요. 캡처를 마치고 나서 다른 앱도 확인했습니다. 사진첩에는 둘이 찍은 사진이 수십 장 있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선물 가게. 남편은 제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잘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카톡 대화를 끝까지 확인하다가 저는 또 다른 대화방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와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지영이랑 사이 괜찮냐? 엄마 걱정 마세요. 잘 지내요. 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집에서만 티내지 마라. 알아요, 엄마. 지영이는 돈 잘 버니까 이혼하면 절대 안 된다. 알겠지? 네, 알아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 외도를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조장했습니다. 더 위로 올렸습니다. 엄마, 요즘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왜? 지영이가 뭐래? 아무 말 안 하는데 그게 더 답답해요. 그래도 참아라. 지영이 없으면 우리 살기 힘들어진다. 알아요. 애를 하나 더 낳으면 묶어둘 수 있어. 빨리 둘째 만들어라.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외도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를 묶어두기 위해 둘째를 낳으라고 했던 겁니다. 저를 뭐로 본 거죠? 돈줄? ATM?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로 돌아와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남편은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나도 모르는 척하자. 그리고 제대로 끝내자.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진 척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끝낼지, 어떻게 복수할지. 그리고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인 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에게 평소처럼 말을 걸었어요. 여보, 오늘 회의 있다고 했지? 커피 한 잔 더 마실래? 응, 고마워.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의 핸드폰을 다 뒤졌다는 것도, 이지형과의 대화를 전부 캡처했다는 것도 모른 채요. 저는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웃는 법, 평온한 표정 짓는 법, 화가 나도 티내지 않는 법. 배우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니, 배우보다 더 철저하게 연기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이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지영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을 게 뻔했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자기가 편한 거. 그럼 된장찌개 끓일게. 저는 부엌에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연기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밤에 남편이 잠들면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낮에 캡처한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파일 이름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중요한 대화는 따로 폴더를 만들어 저장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레스토랑 예약 내역, 선물 구매 내역, 남편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프린트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다 기록했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이지연한테 쓴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호텔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명품 가방에 옷에 액세서리까지. 대충 계산해도 1,000만 원은 좋게 넘었습니다. 남편 월급이 400만 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저는 남편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핸드폰 뱅킹 앱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거든요. 통장을 열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은 매달 제 계좌에서 생활비로 200만 원을 받아갔는데 그 돈을 고스란히 이지연한테 쓰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드는 생활비는 최소한으로 줄이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잘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조사했습니다. 남편 차량 블랙박스 파일도 확인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자주 비우지 않아서 최근 석 달치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을 돌려보니 남편이 이지연을 태우고 드라이브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어요.
조수석에 앉아 있는 이지연의 모습, 둘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심지어 키스하는 장면까지. 저는 그 영상을 전부 컴퓨터로 옮겨 저장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꼼꼼히 기록했고요.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남편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가져와서 빠르게 설치하고 앱 아이콘은 숨겼어요. 이제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또 야근한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위치 추적 앱을 켰어요. 남편은 회사가 아니라 강남 어느 호텔 근처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야근 힘들었어? 응, 새벽까지 일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새벽까지 호텔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랬구나. 고생했어. 오늘은 일찍 들어와. 응, 알았어. 하지만 남편은 그날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위치 추적으로 확인하니 또 호텔이었어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증거를 모았고 남편 앞에서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회사 근처에 있는 로펌이었어요. 변호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신 것 같네요. 외도 증거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분 재산이 얼마나 되시죠? 거의 없어요. 저축도 별로 없고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위자료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판결은 나와도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서 위자료를 받는 건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은 가진 게 없으니까요. 상간녀는요? 상간녀 소송은 가능합니다.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청구하시는데 실제로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면 됩니다. 저는 상간녀 소송 서류를 의뢰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그리고요. 시댁에 빌려준 돈이 있는데요. 빌려주셨어요? 증서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그냥 계좌로 송금했어요. 그럼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려워요. 지금 차용증을 쓰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애매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서명하면 효력은 있죠. 다만 이미 3년이나 지났으니 증여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시다면 차용증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용증 양식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분들이 얼마나 큰 돈을 받았는지는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외도 발각한 지 2달째였어요. 그동안 저는 완벽하게 연기했고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도 갔습니다. 평소처럼 인사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은근히 무시하는 투로 말씀하셨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영아, 우리 민수가 요즘 회사 일이 많다고 하던데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셨겠죠. 시아버지는 여전히 신문만 보고 계셨습니다.
가끔 저를 보시면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그 표정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기야, 다음 달에 출장 가게 됐어. 출장? 어디? 제주도. 거래처 미팅 때문에. 언제? 다음 달 15일부터 3박 4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제주도 출장? 거짓말인 게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 역시나 남편이 이지연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핸드폰 메시지에 호텔 예약 확인서가 와 있었거든요. 이지연 명의로 예약한 호텔이었어요.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다음 달 15일, 남편이 제주도로 떠나는 날, 그날이 바로 제가 움직일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다는 다음 날 토요일, 저는 시댁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날 시부모님 앞에 차용증을 내밀 생각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에 제 서명을 미리 해뒀어요. 남편이 돌아오면 바로 내밀 수 있도록요. 상간녀 소송 서류도 준비됐습니다. 변호사가 완성된 서류를 보내줬고 저는 남편이 출장 가는 날 이지연 회사 앞으로 발송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출장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자기야, 내가 없는 동안 서윤이 잘 봐줘. 응, 걱정 마. 3박 4일이니까 금방 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돌아올 때는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거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지연과 만나서 같이 갈 거라는 걸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위치 추적 앱을 켰습니다. 남편은 이지연 집 근처에 있었고 곧 둘이 함께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가 제주도에 도착할 시간쯤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차용증이 들어 있었고 핸드폰에는 모든 증거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머, 지영이 왔어? 오늘 오는 줄 몰랐네. 어머님, 잠깐 들렀어요. 그래, 들어와. 민수는? 출장 갔어요. 제주도요. 아, 그렇구나. 시어머니는 별 의심 없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고요. 시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인사하셨습니다. 예전처럼 반가워하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셨고 잠시 세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은 서윤이도 친정에 맡기고 저 혼자 왔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시계를 봤어요.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응? 무슨 말?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니? 열어보세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서류를 꺼내봤어요. 차용증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게 적혀 있었고 대여자와 차용자를 적는 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도 신문을 내려놓고 서류를 봤어요. 3년 전에 1억 5천만 원 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제 갚으셔야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준 거잖아. 아니에요. 빌려드린 거예요.
그때 차용증 쓰자는 말씀드렸으면 쓰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차용증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사이냐? 사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무슨 사이였어요? 1억 5천만 원 받아놓고 1년 만에 차 사달라고 하시는 사이? 그건 명절 때마다 용돈 더 달라고 하시고 병원비 명목으로 몇백만 원씩 요구하시고 친척들 앞에서 저 돈 번다고 자랑하시던 그 사이 말씀이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뒀던 스크린샷을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카톡 대화였습니다. 이게 뭐냐? 시어머니가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집에서만 티내지 마라. 지영이는 돈 잘 버니까 이혼하면 절대 안 된다. 저는 천천히 읽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알고 계셨죠? 민수 오빠가 바람 피우는 거. 그게 돈 때문에 저랑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저를 뭘로 보신 거예요? 제가 ATM이에요? 시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당신, 이게 정말이야? 아니, 영감. 내가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애를 하나 더 낳아서 묶어두라고 하신 것도 어머님이시죠?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줄로 보신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얘야, 미안하다. 나는 전혀 몰랐어. 아버님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한테 생신 선물 받으시고 별로라고 하신 것도, 차 사달라는 얘기에 가만히 계신 것도 다 알면서 모른 척 하신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용증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1억 5천만 원 갚으시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하든지 선택하세요. 지영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1억 5천만 원을 구해? 그게 가능한 줄 알고 그러냐? 그럼 어쩔 수 없죠. 소송 걸게요. 너 지금 진심이냐? 네, 진심이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지영아,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이러지 마. 이거 놓으세요. 어머님, 3년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평생 이 은혜 못 잊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저를 돈줄로 보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제가 1억 5천만 원 드린 건 가족이니까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안에 연락 주세요. 안 주시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울며 소리쳤어요. 지영아, 지영아.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문을 닫고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핸들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위치 추적 앱을 켰어요. 남편은 제주도 호텔에 있었습니다. 저는 상간녀 소송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였는데 이미 작성이 다 돼 있었어요. 이지연의 회사 주소로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들러서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월요일이면 이지연 회사에 도착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정에 들렀습니다. 엄마가 서윤이를 봐주고 계셨거든요. 괜찮니? 다 끝났어? 네, 엄마.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제가 잘한 거 맞죠? 그럼. 잘했어. 너는 잘못 없어. 엄마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울고 나니 좀 후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남편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서 남편 옷을 꺼내 여행 가방에 넣었어요. 남편이 자주 쓰는 물건들, 세면도구, 신발까지 전부 챙겼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이혼 서류를 놓아뒀습니다. 그 옆에 외도 증거 파일을 정리한 USB도 놓았고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편이 돌아오기만 하면 됐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연달아 5통이나 왔지만 전부 무시했습니다. 밤 9시쯤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영아,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10시쯤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한 게 보였어요. 위치 추적 앱으로 확인하니 남편은 호텔 안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한테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미쳤어? 차용증이라니.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라서 물어? 지금 장난해?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게. 이게 무슨 일일까? 제주도 여행은 재미있니?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이지연 씨한테 안부 전해줘. 곧 소송 서류 받으실 거라고. 지영아, 이거 오해야. 내 말 좀.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꿨어요. 남편한테서 연달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위치 추적 앱을 보니 남편이 호텔을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공항으로 가는 거겠죠. 비행기를 예약하려고요. 저는 노트북을 켜서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늦은 비행기는 이미 다 찼고 내일 아침 첫 비행기는 자리가 있었어요. 남편은 내일 아침에나 서울로 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어제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고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새벽 5시쯤 제주공항에 도착한 것 같았어요. 아마 공항 대기실에서 첫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아침 8시 남편의 위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거였어요. 1시간 후면 김포공항에 도착할 겁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편한 옷이 아니라 회사 갈 때 입는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화장도 했습니다.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였죠. 거실 테이블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혼 서류, 외도, 증거, USB, 프린트해둔 사진들,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카톡 대화 프린트본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9시쯤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어젯밤에 사돈댁에서 전화 왔더라. 나한테 딸 좀 말려달라고. 차용증이 뭐냐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한테까지 전화한 거였어요.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내 딸이 하는 일인데 내가 뭘 안다고 말리냐고 했지. 근데 지영아,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정말 소송까지 할 거니? 1억 5천만 원이면 시댁에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닐 텐데. 알아요. 근데 그래야 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받은 게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를 함부로 대한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엄마는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는 내 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거의 10통도 넘게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지영아,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시어미가 잘못했어. 미안해.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생각하세요.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 불가능한 거 알잖니? 제발 좀 이해해다오. 그럼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10시 남편이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곧 집으로 올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11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였어요. 남편은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거기서, 지영아, 얘기 좀 하자. 오해야, 정말. 오해?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주춤거리다가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봤어요. 이혼 서류가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라니. 지영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진정? 이 상황에 진정하라고? 나는 당신 하나 믿고 시댁빚 갚아주고 시댁에서 나를 돈줄로 봐도 웃으며 지냈어. 근데 당신은 그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네? 이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지영아.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증거 다 있어. 당신이랑 이지연 씨 카톡 대화, 사진, 호텔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영상까지 변호사한테 다 넘겼어.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카톡 대화 프린트본을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더니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어. 다 알면서도 눈 감아주셨어. 나한테서 돈 받아야 하니까. 미안해.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어. 필요 없어. 저는 이혼 서류를 남편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지영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안 그럴게. 이미 늦었어. 다 끝났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해. 합의 이혼하든지 재판 가든지. 재판 가면 외도 증거 다 나올 거고 회사에도 소문 날 거야. 그건 너무하잖아. 너무하다고? 당신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일주일 줄게. 생각하고 연락해. 그리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신 짐 챙겨서 나가. 저는 현관 쪽에 놓아둔 여행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가방을 봤어요. 지금 당장 나가라고? 나가. 저는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문 앞에서 남편이 돌아봤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여러 통 와 있었고요. 저는 시어머니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시아버지 연락처도 차단했어요. 이제 거의 끝이 보였습니다. 남편을 내보내고 나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남편한테서 매일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전부 무시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이지연 회사로 소송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거든요. 이지연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군요. 아마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겠죠. 화요일에는 남편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온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료와 함께 나가서 남편을 피했습니다. 남편이 따라오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포기한 것 같았어요. 수요일에는 친정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빠 회사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저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어림도 없었죠. 목요일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지연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위자료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2,000만 원 아니면 재판으로 가겠다고 했죠. 금요일 저녁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영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서윤이도 보고 싶고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 얘기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하지만 토요일 아침 남편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인터폰을 누르길래 나가보니 남편이 현관 앞에 서 있더군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살도 빠진 것 같았고요. 지영아, 얘기 좀 하자. 제발. 저는 한숨을 쉬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만나야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거실로 들어온 남편은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명했어. 저는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남편 서명이 있었고 양육권은 제가 갖고 양육비는 월 1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요구한 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소송은 취하할 수 없어? 안 돼. 지영아, 지연이는 아무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유부남이랑 2년 동안 만난 게 아무 잘못 없는 거야? 호텔도 가고 여행도 가면서?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면 돌아가.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로 이혼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합의 이혼이니까 한 달 안에 처리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댁 소송건은요? 진행해 주세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어요. 친정으로 가서 서윤이를 데려왔습니다. 서윤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왜 요즘 아빠 안 와? 저는 서윤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바빠서 그래. 나중에 보자. 아빠 보고 싶어? 응, 조만간 볼 수 있을 거야.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안고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아빠가 나쁜 짓을 해서 헤어졌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아빠랑 엄마가 안 맞아서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서윤이는 아직 5살이니까요. 천천히 설명해줘도 늦지 않을 거예요. 일요일 저녁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지연 측에서 1,500만 원으로 합의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1,500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2천만 원 아니면 재판 가겠습니다. 1시간 후 변호사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상대 측에서 2천만 원 합에 수락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혼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합의 이혼이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저는 다시 제 삶으로 돌아왔고 서윤이 양육권도 제가 가졌습니다. 이지영과의 소송도 마무리됐습니다. 합의금 2천만 원도 한 달 안에 받기로 했어요. 변호사 수임료 빼고 나면 1,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돈은 서윤이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시댁 소송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승소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돈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시댁에 압류할 재산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남편 소식은 가끔 들렸습니다. 회사에서 외도 소문이 퍼졌다고 하더군요. 누가 퍼뜨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지연 주변 사람들이 아닐까 싶었어요. 결국 남편은 승진해서 누락됐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입지가 좁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지연은 회사를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소송건으로 회사에 소문이 나면서 버티기 힘들었나 봐요. 남편과도 헤어진 것 같았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 때문에 남편을 원망했겠죠. 남편은 지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양육비 월 100만 원을 꼬박꼬박 보내고는 있어요. 한 번은 서윤이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지만 저는 아직 이르다고 거절했어요. 서윤이가 좀 더 크면 만나게 해줄 생각이에요. 시댁 소식도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다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며느리한테 차용증 소송당했다면서 억울하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시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그런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대요. 시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들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당뇨가 더 악화됐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사기로 날렸고 며느리한테는 소송당했고 아들은 이혼했으니까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했나 하고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봤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했고 제 선의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방조했어요. 아니, 오히려 조장했죠. 저한테서 돈을 계속 받기 위해서요. 그게 얼마나 큰 배신인지 아실까요? 저는 지금 친정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투룸이지만 서윤이랑 살기에는 충분해요. 엄마가 낮에 서윤이를 봐주시고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최근에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상사가 저를 높이 평가해 주셨고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이 빌렸던 5천만 원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넣고 있는데 4년이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엄마는 천천히 갚으라고 하시지만 빨리 갚고 싶습니다. 서윤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없는 게 좀 이상했는지 자주 물어봤는데 요즘은 적응한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놀아주시니까 외롭지 않은가 봐요. 가끔 서윤이가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언제 와?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놀러 갑니다. 이 아이가 크면 언젠가는 다 설명해 줘야겠죠. 왜 엄마 아빠가 헤어졌는지, 왜 따로 사는지. 그때 가서 이 아이가 저를 이해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배신당하면서까지 억지로 가족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요즘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밤에 서윤이를 재우고 나면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생각해요. 그래도 이게 낫다고. 거짓말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저를 돈으로만 보는 시댁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사람들은 가끔 저한테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회 없다고요. 가까이 있을 때 소중함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대했어야 했어요. 돈으로 얽힌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고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저는 제 선택에 떳떳합니다. 앞으로도 서윤이와 함께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엄마를 이해해주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저는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퇴근하면 서윤이를 데리러 갑니다.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재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를 보냅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합니다. 거짓말 없는 삶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응원도 남겨주세요.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